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카드로 동맹을 굴복시키겠다는 오만한 도박. 그들이 벌이려 했던 것은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의 심장이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함대가 어디에서 다시 태어나는지, 그들의 패권이 어느 땅 위에 서 있는지, 그들의 첨단 무기가 무엇으로 숨쉬는지조차 잊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그 생명줄을 스스로 끊으려 했습니다. 결과는요? 한국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은 공포 속에서 되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었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에단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미 국무부에서 12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 미국 외교 정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워싱턴 DC의 한 강당에서 제 경력 전체를 걸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단순한 관세 정책이 발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의 70년 역사에 칼을 겨누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끔찍하고 오만한 도박의 시작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한국이 결국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제정치의 냉혹한 법칙이었으니까요. 제 손은 이미 미국의 결단이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패를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착각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군요. 과연 그날 백악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2년간 서울에서 근무하며 그들의 역동성과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미국의 오만한 결정이 불러올 파국을 예감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그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패권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직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시혜적인 관계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해양 패권은 무너지고 세계 전략은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국이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당시 백악관의 분위기는 극도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제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들은 대체 가능합니다.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잖아요. 그들은 한국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압박하면 동양인 특유의 성향상 금방 무릎 꿇을 것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대통령은 참모들의 신중론에 격노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소리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줄리아 폴먼과 같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겁쟁이로 몰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산업구조나 기술력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서조차 읽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한 확신이 미국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내부 보고서는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부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유조선이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을 지켜보는 조타수의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관세 인상과 주한미군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그 순간 저는 그것이 미국 경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서명 하나가 미국의 조선업과 첨단 산업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만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한국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서늘한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어떤 비수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산 부품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시 3개월 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것과 같다는 끔찍한 경고였죠.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면 그들의 수출길이 막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공장이 먼저 멈춰서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핵심 톱니바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톱니바퀴를 스스로 부수려 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국방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극비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의 심장부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애리조나의 첨단 산업이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죠. 우리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혁신적인 반도체 설계도들이 한국의 파운드리에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두뇌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라는 칼로 그들의 팔을 자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손에 우리 산업의 대동맥이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휘두른 칼날은 결국 우리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줄을 끊고 있었던 셈이네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방부 비밀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과 같은 첨단 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전략. 소재의 정제 및 가공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내용이었죠. 만약 한국이 이 소재들의 수출을 통제한다면 우리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의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기술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 그 자체를 생산하는 전략적 허브였던 겁니다. 우리가 휘두른 주한미군 철수라는 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자해 행위였는지 뼛속까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소리 없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 태평양을 지배하는 항공모함 함대는 어디에서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버지니아나 샌디에이고의 군항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대한민국 부산과 거제에 있습니다. LNG선 한 척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용접 기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탱크를 만드는 용접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백악관은 철판과 크레인만 있으면 어디서든 배를 만들고 수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지스 구축함의 복잡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손길이 사라지면 그 거대한 함선은 고철일 뿐입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은 바로 한국의 조선소에서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울에서 만난 전직 전략연구관 카터리가 펼쳐 보인 단 한 장의 지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붉은색 마커를 들어 그 움직임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신중하고 단호했죠. 그의 손은 평택의 미군 기지를 진원지로 하여 완벽하고 위협적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 붉은 경계선 안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심장부인 베이징과 경제 엔진인 상하이, 그리고 일본 열도 전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70년간 믿어왔던 이야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한미군이 오직 한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예의상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잉크로 그려진 냉엄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기지는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자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투사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창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보호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패권을 위해 그들의 전략적 영토에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창끝이 부러진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을 넘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릴 것이었습니다. 카터리는 마침내 입을 열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베이징을 가리켰죠. 그는 평택에서 우리의 전투기들이 1시간 안에 중국의 동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나 괌에서는 불가능한 대응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배치된 우리의 최첨단 정찰 자산들은 중국의 해안 군사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평택항과 그 주변의 물류 인프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허브로서 유사시 수만 명의 병력과 보급품을 순식간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이것을 잃는 것은 체스판의 졸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여왕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전략적 쐐기는 동시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해군, 야망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국이 동반구 전체에서 보유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군사적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동맹이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최대 위협 앞에서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전략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세가 발효되자마자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고 반도체 라인이 축소되었습니다. 항구에는 수리를 받지 못한 해군의 함정들이 발이 묶인 채 늘어서기 시작했죠. 52%의 정지라는 헤드라인이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보복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착하게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이었죠. 그들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며 조용히 기존 계약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위협보다도 서늘하고 단호한 그들의 결단에 워싱턴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화를 내며 나간 후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대응으로 미국 내에서는 초기적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부품 공급이 끊긴 공장들 앞에서는 실직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격화되었죠. 3,50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던 양국 간의 기술 협력 투자 협상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조선업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화는 단 하루 만에 필리조선소와 걸프만 현장에 파견했던 핵심 인력을 전부 철수시켰고 그 순간 미국의 조선소 심장은 멈췄습니다. 해군 장교가 제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군함 건조는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재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CIA 전직 국장의 긴급 폭로가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 이전에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자주 국방 국가다라고 증언했죠. 그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시스템과 K9 자주포, K2 전차의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그 작은 USB 안에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70년의 비밀이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이자 동맹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백악관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되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공장 앞에서는 해고된 노동자 2만 명이 한국어로 대한민국 만세, 현대자동차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촛불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의 대상이 필요했지만 그 화살은 워싱턴을 향했지 한국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상생 철학과 윤리 경영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 적 없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세, 철회와 동맹관계 강화를 발표했죠. 왜 물러섰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동맹을 잃을 수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의 증시는 폭등했고 멈춰섰던 미국의 공장들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조용한 거인의 반격이라 부르며 한국이 어떻게 소리 없이 세계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었는지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약한 동맹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존중하며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경청하게 되었죠. 탄자니아는 한국의 외교였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세상에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